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었던 전라북도가 요즘 불안합니다.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데요. 지난 며칠 동안의 확진자 수는 지난 7개월간 발생자 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역 내 이른바 N차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확산 원인과 대응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확산세에 있는 도내 코로나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강인석 과장님,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진자가 어느 정도나 발생을 했고, 지금 전라북도의 경우 코로나 사태 초기와 지금의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84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 중에 8월 15일 이전에 물론 이제 국내 환자만을 별도로 봤을 때요. 예. 8월 15일 이전에 국내 환자가 19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37명, 2배에 이를 정도로 국내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산세도 매우 뚜렷하게 보이고요. 또 이제 이전과 다르다는 거는 깜깜이 환자가 우리 도내에서도 드디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마스크 의무화, 실내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인데요. 사실 이전에는 어느 특정한 상황만 피하면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했습니다만 지금 이 안도 어떻게 보면 안전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이렇게 발음의 전달을 위해서 피치 못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는데요. 발생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막연한 상황이 아니고 막역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현재 이전과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그 부분을 좀 관리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깜깜이 환자라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가까운 관계라고 하면 지금 뭐 직장 동료끼리, 가족끼리 이렇게 걸리는 감염자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친밀하지 않은 관계면 그 마스크 착용을 끝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라면은 뭐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를 인간적으로 믿기 때문에 마스크라고 하는 게 방심하는 상황에서 뭐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방금 사유자께서 말씀하신 가족 내고 뭐 직장 내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런 내용들로 대부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심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산세가 더 급격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는 코로나 사태에 있어 상당히 청정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몇 주 사이에 이제 분위기가 급반전됐는데요. 확진자 수는 뭐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뭐 다음 주까지가 고비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의료계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세요? 의료계에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기부터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력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 장기간 지속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게 좀 마스크 끼는 거나 이런 게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집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N차 감염이 현실화가 되고 또 깜깜이 환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저희 도에도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수도권에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이동 제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빠른 이른 시기 내에는 아마 환자가 좀 증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불안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네. 예. 그래서 아마 한 1, 2주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방역도 더 열심히 하실 테고 또 방송에서 또 강조하는 것처럼 개인 위생이나 뭐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고 할 텐데 그 효과가 과연 1, 2주 내에 이제 발생을 해서 이 확진자 숫자가 이제 감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가 지금 고비라고 뭐 9월 6일까지를 좀 뭐 여러 가지 뭐 시한을 좀 정해놓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가 고비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방역 당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뭐 우리 도민들께는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고비라고 하는 게 2주 이내만이 아니고 예.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백신 또 치료제가 정착이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 삶의 문화가 이런저런 그 방식이 코로나19에 적합하게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상황이든지 고비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이들 수용할 만한 병상이 있는지 그리고 의료 인력은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상을 이제 확충한다고 하는데 우리 현장에서의 체감도 과연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박정원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 그리고 가장 큰 고충은 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현재 군산의료원에 경증 환자분들이 한 42명 정도 입원해 계시고요. 병상은 한 75병상 정도 마련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의료진들의 필요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지금 현재 폭염까지 겹치면서 의료 현장에서 보호받아야 될 그 보건의료인들이 인력 부족은 물론이고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호복을 한 10분 정도 입으면은 그 안에 온도가 40도 정도 올라가고요.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그 순천에서도 고글을 잠깐 이렇게 땀 닦다가 그 감염이 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주의는 하고 있지만은 언제 어떻게 감염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은 항상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상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입니까? 예, 경증 병상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남지 않아 있고요. 혹시 더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더 늘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그 9월 4일까지 해서 또 100병상 이상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예. 또 생활치료센터도 개소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병실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인력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인력도 사실 매우 부족하고 그래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도 곁들여서 하고요. 또 현재 있는 인력들이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취감이라고 하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반복된 일로 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면은 그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의료 인력들 또 병실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격려도 좋습니다만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환자 발생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 같은 경우도 저렇게 곡을 쓰고 다 들어가서 그렇게 치료를 해보셨나요? 중증 환자 치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렇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저랑 이제 감염내과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갖추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강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또 간단한 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나한테 전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도 상당히 느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진정되지 않고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국가 차원의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방 이제 뭐 얘기도 했습니다만 의료 인력의 부족, 병상 부족 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문제도 이제 뭐 나올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용우 의원님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정부도 매일 상황을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2단계에서 3단계로 거리두기를 갈 거냐 예. 거의 문턱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를 생각하면 3단계로 가게 되면 모든 게 셧다운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경제에 충격을 준다. 그러나 또 이대로 두면 자꾸 확산세가 죽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거의 지금 300에서 400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뭐 거의 3단계에 준하는 것을 곧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다행히 전라북도는 그래도 도민들이 많이 협력하고 또 지자체, 그 외 의료진들이 함께 협력해서 비교적 잘 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좁지 않습니까? 다 일일 생활권이고. 근데 수도권이 지금 거의 한계 상황에 와 있고
또 이웃에 있는 광주도 보니까 많이 폭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도 조만간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앙정부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중증 환자의 병상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하루에 20-30명 중증 환자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포화가 돼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이 만일 그런 중증 환자를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럼 입원이 안 되고, 그러면 그보다 또 조금 더 경증 환자는 또 다른 데로 가다 보면 나중에 확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게 진짜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저는 이런 상황이 꺼지지 않으면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3단계로 격상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과 걱정을 해봅니다. 이 토론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광주시가 지금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들을 내렸더라고요. 광주시장이. 광주도 지금 상당히 이제 확산세가 높아가면서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 이제 초기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방역 당국이나 의료 당국이나 이제 가을 겨울쯤에 좀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그런 예측이 빗나갔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유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건 더 추이를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의 특징하고는 좀 다른 방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심 여름에 좀 온도가 올라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전파력이 워낙 높아서 그런지 온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계속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된 거죠? 예, 우리 삶의 문화 그것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균은 따뜻하고 축축한 곳, 바이러스는 차갑고 건조한 곳을 좋아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축축한 이런 여름철에는 좀 약화가 되지 않을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우리 삶에서 과연 여름철에 이렇게 시원하고 건조한 곳이 없느냐? 온 실내가 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실외에서의 전파보다는 실내에서의 전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내는 계절적인 영향을 별로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질병을 예상하는 것보다는 우리 삶의 방식 그 자체를 바라보고 개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물 아니에요. 예. 그 생물은 모든 게 유전적으로 살기 위해서 변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코로나19도 역시 변종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제 전파력도 달라지고 형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때로는 온도에 상관없이 적응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지만 최근에 보니까 홍콩 30대 환자는 얼마 전에 3개월 전에 완치를 했는데 또 재감염이 되는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정말로 이게 평생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느냐는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그건 그 다음에 문제고 우선 당장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거와 달라진 생활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름, 가을, 겨울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요즘 이제 이렇게 확산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세가 이어지는 거 보면 서울 사랑 제일교회, 그다음에 광복절 집회 이게 이제 트리거가 됐다는 것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저는 조금 다른 면을 보고 싶습니다. 어떤 특정 종교, 어떤 특정 모임 그런 것보다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좀 우세한 활동이 있고 우세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께는 보다 더 책임이라고 하는 거, 의무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된다는 점이 강조가 돼야 되지 어떤 특정 교회,
어떤 특정 집단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람 간의 감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 자체, 만남 자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종교의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 종교 단체만을 놓고 보면 종교의 성도지만 다른 직장에서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특정 그룹, 특정 단체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살펴나가야 이게 뭐 예방이 되고 잦아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특정 종교를 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또 그렇게 집회 자체를 허가해 준 것부터 또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가 또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광복절 집회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뭐 모든 책임의 원인이다. 모든 네, 원인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또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정부도 그 광복절을 계기로 해서 17일 날입니까? 그 당시 연휴를 만들어준 것을 보면 나름대로는 경제 그 진작, 소비 진작을 위해서 했던 측면도 있어서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책임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는 뭐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예, 같고요. 예. 분명히 계기는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감염이 된 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게 여러분들이 위험이 있으니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또 그 이후에라도 정부가 얘기를 하면 얼른 자발적으로 좀 검사도 좀 하고 좀 협조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확산되는 계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 와서 또 모든 것이 거기 광복절 행사에 책임이 있으니 여기만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세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책임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지고 수습할 거냐, 국민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조금 무게 중심을 이제 옮길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가 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그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그렇게 책임 소재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바이러스 테러를 가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뭐 그럴 리도 없고 그렇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정부하고 약간 이제 이게 이제 이념적으로 좀 불신이 생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전혀 버리시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역 또 나아가서 검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7일 날을 대체 공휴일로 정부가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가 이제 코로나가 약간 주춤하고 있을 때여서 소비 진작을 좀 시켜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 방역에 대해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할 아니, 꼭 거는 정치적인 건 아닌 것 아니더라도 같고요. 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두 분이 말씀해주신 거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장기간 이제 지속이 되고 마스크 착용하고 개인 위생하고 하는 것 강조해서 연초에는 굉장히 잘 지키고 엄격하게 지켰는데 반해 이게 좀 이제 주춤하니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도 좀 그 부분에 좀 무감각해져서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등한시하다 보니까 좀 더 확산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탓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더 이 지금 확산이 되지 않도록 똘똘 뭉쳐서 방역도 더 열심히 하시고 저희 또 개인 위생이나 저희가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부로서도 고민을 많이 사실 하고 있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주춤하니까 경제를 또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휴일을 하나 더 만들고 또 무슨 이제 외식하거나 또 이제 하면은 또 쿠폰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정부로 봐서는 방역과 경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잡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늘 고민하고 있는데 약간 결과적으로는 조금 느슨한 측면이 있었다고 자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국민도 또 정부도 의료진도 많이 지쳐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좀 서로 격려하고 다시 좀 긴장의 끈을 조여매는 이런 계기가 이번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말씀 있어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재확산의 원인이
잘못된 정부 정책의 실패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그래요? 생각하고 있고요. 아, 네. 네, 정부가 뭐 지난 24일에 교회 등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했고 또 스포츠 경기에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 그리고 더욱이 뭐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겠다는 방안으로 뭐 외식 쿠폰이나 아니면은 공연 쿠폰들을 발급하여서 상황들을 더욱 악화시켰던 것 같고요. 공연장에서도 그 집단 감염들이 몇 군데 일어났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한쪽에서는 자제해라. 한쪽에서는 뭐 소비 심리 때문에 이거 뭐 써라 하면서 좀 엇박자나게 정책을 시행한 게 조금 잘못이었던 것 같고 이제 코로나 환자가 더 확진자가 늘지 않으면은 이거를 좀 지속 상태를 1년간이라도 좀 유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풀어버렸던 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을 전제로 해서 코로나에 대처하는 전략을 짜야 되는 게 맞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처했던 게 없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책임론. 정부 편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뭐 민주당도 아직 아니고요. 그런데 정부 입장으로 봐서는 또 이 한계 기업들, 또 자영업들, 또 서비스업들 이런 분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조금은 어떻게 활로를 좀 틔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시행도 사실 되기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방침만 발표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맞아져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하여튼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할 때 좀 타이트하게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우리 방역관의 입장으로서 그 당시 뭐 느슨해진 방역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지 않으시죠? 예, 저희도 뭐 반성할 부분이 있으니까 동의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방역 당국은 우리 도민들, 우리 국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주체는 개개인의 몫이 뭐 맞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장기간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됐어요. 확진자 수도 매우 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무증상 확진자가 무증상인 환자는 여전히 그 퍼센트별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증상은 없지만 전파할 수 있는 감염자들은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들이 일상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단계를 조정을 해서 대응을 하긴 하지만 모든 단계에서 함께 적용이 되는 게 방역 수칙의 준수입니다. 단계별로 구분이 기본적인 되는 방역 수칙. 단계별로 구분이 되는 거는 다만 그 규모 있는 모임이나 집회에 대한 관여이죠. 나머지 모든 단계에서 개개인의 방역 수칙은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비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다면 분명히 안정화 금세 올 수 있습니다. 자, 지역 감염 사례가 이제 급증하면서 자치단체마다 확산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군산시가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을 했고요. 전주시는 뭐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1,200여 곳에 대한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여기에 행정에서 좀 더 강한 처방을 내려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또 이런 지금 내린 처방들이 과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데도 이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하십니까? 예, 뭐 우리 도민들 한 분 한 분 각양각색의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행정에서 다 담을 수는 없겠고요. 하지만 도민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뭐 행정명령이라든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력이라고 하는 게 24시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점검이고 일시적인 내용으로 이제 뭐 조치를 내리고 그러는데요. 결국에 가서 24시간 변화를 줄 수 있는 분들은 도민 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조치의 대상은 특정인이다. 몇몇에 국한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어떤 종교단체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단체에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 단체만 집회 금지를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치의 대상, 행정명령의 대상은 나 아닌 모두겠구나 해서 지켜주셔야만이 그 결과가 제대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의료계에서 보셨을 때는 지금 행정명령 뭐 여러 가지 내렸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좀 더 강한 처방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의료계나 방역계 입장에서는 실은 이제 아까 정부 측 입장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의료나 방역 그 입장에서는 더 강화를 시키는 게 더 좋다고 의견을 낼 수밖에는 없고요. 또 현재 상황이 1차, 2차, 3차, 뭐 N차 감염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잠깐 방심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잡을 수 있을 때 조금 더 강하게 방역이나 이런 제재를 통해 가지고 환자 확산세를 좀 잡아 나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죠. 그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생겼을 때는 이게 걸리면 죽는다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특히 걸려도 뭐 괜찮다. 뭐 지쳐서 그렇겠지만 이렇게 많이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가에서 다 치료해주고 뭐 그런다. 그러니까 이런 안심하는 젊은 층들은 괜찮고 것도.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위험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19의 숙주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무증상 또 N차 감염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문제인데 그래서 아무리 강한 행정 어떤 제재를 가해도 이분들에게 안 먹히면 소용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법적인 것 못지않게 우리 그 국민들이 이게 정말로 위험한 병이라고 하는 이 그 본인의 어떤 두려움 이걸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걸리면 젊은 사람도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즘 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완치라는 건 없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 그런데 내성도 생기고 좀 여러 가지 불감증도 생기고 그래서 막 지쳐서 그렇겠지만 젊은 사람이나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고 걸리면 큰 후유증이 생긴다고 하는 부분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가지고 두려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저도 이제 복지위에서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후유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유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지켜보셨을 때는 이제 뭐 경증의 환자는 당연히 후유증이 없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이제 폐렴까지 심각하게 온 그런 환자들 추이를 보면 이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그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뭐 지금 많은 케이스가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어떻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그 잘못된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건 그 젊으신 분들이 집에 가시면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고 또 어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본인이 걸려서 만약에 집에 가셔가지고 부모님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걸린다면 그분들은 또 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건의료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문제는? 어쨌든 이게 강제보다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협조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앙 집권적 감시와 처벌만이 만능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팩트를 제공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팩트를 제공하고 잘 따르도록 계도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 중앙 집권적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죠. 개개인 업주들한테 뭐 그런 영업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권고해서는 사실상 중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그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후유증을 많이 알려서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갖도록. 저도 그거 먹고 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해외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많다고. 부산대 교수님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의식이 몽롱한 또 피부가 변색되는 여러 가지 머리도 빠진다고 그러고요. 그렇다는데요. 그런 사례들을 좀 모아서 많이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아무리 업소를 단속하고 뭐 해도 아마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게 행정력 가지고는 뭐 안 되는 것이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다 물이 엎질러지고 나서 청구해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주들의 불만도 근데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초기 때는 문을 닫으라고 하고 이제 지원금이라도 좀 줬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대책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업주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시행하자는 여론이 현 단계를 유지하자는 것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현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3단계 격상에 대해서 한번 패널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내려질 수도 있다. 이제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수도권 이 부분은 그럴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광주 지역도 이런 식으로 추세에 가면 거기도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전라북도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정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진짜 아마 지켜보고 또 여러 가지 점검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방역과 경제는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디에서 이제 균형점을 찾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수도권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병상, 중증 환자의 병상이 넘치면 그때는 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거의 임계점이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를 생각하더라도 그냥 진한하게 계속 거리두기를 가는 것보다는 그냥 막말로 쌈박하게 한 1주, 2주 동안에 확 충격요법으로 줘서 좀 차단하는 이런 것들도 충격요법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각 시도별로 이렇게 3단계로 늘려야 되는 겁니까? 예, 어느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광역 시도 단위에서도 시군별로 달리 할 수도 있고 똑같은 내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발생 양상에 따라서 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쨌든 그 위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네, 저는 단계 조정보다는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그런 내용으로 적극성을 띄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단계 조정을 하는 경우라면 이런 사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3단계에 어울리는 문화를 빨리 만드는 내용으로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역과 경제가 함께 살아야 됩니다. 3단계의 경우라면 대개는 재택근무 또 뭐 그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육의 문제가 따른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부부가 회사원인데 한 분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내용으로도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문화로서 정착을 시키느냐 그 고민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3단계라고 하더라도 뭐 경제의 침체가 아니고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는 내용들로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예를 들자면 뭐 원격 의료다, 비대면 의료다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 의사 단체하고 정부하고 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는 있지만은 의사 1차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형태의 대면 의료를 전제로 한 비대면 의료, 원격 의료로 발전을 시키는 경우라면 이게 또 계기가 되고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3단계만을 두고 생각할 게 아니고 거기와 함께 문화적으로 산업으로 어떻게 접목시켜서 발전시키는지가 함께 나간다면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단계 그 CG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그 3단계 보면은 지금 2단계가 이제 고위험 시설, 아까 이제 말했던 노래방, 뭐 유흥주점 뭐 이런 시설들이잖아요. 근데 중위험 시설까지를 중단하도록 돼 있잖아요. 3단계로 들어가면 민간 같은 경우 중위험 시설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 이제 뭐 사실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설의 밀집도, 밀폐도, 그리고 또 방역 수칙을 적절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6가지의 요소를 파악을 해서 이곳은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해도 불가능하겠다.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이 방역 수칙을 아무리 지키려고 하더라도
밀집진 공간에 들어가면은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공간은 고위험 시설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런 내용으로 분류를 하는 체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이나 카페 이런 데도 이제 중위험 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예.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니까 예, 3단계로 맞습니다. 들어가면 거기도 이제 셧다운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3단계를 가면 지금 보니까 10인 이상의 모임은 안 되게 돼 예, 있어요. 예, 예. 지금- 그 장소에 10인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10인 이상 모여서 그래서 모임? 근데 정부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 적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예외가 예, 이게 예, 있어서 예, 예. 곤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한 공간에 10명 이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9명까지 되는 것이죠. 그럼 버스를 9명까지만 태울 거냐? 지하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게 딱 획일적으로 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3단계로 갔을 때 굉장히 단호하게 나름대로는 하지만 그러나 칼로 자르듯이 이게 명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아까 이제 3단계에 어울리는 문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일단 3단계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렇기 때문에 또 유연이나 탄력 근로제가 되면서 또 맞벌이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집에서 있으면서 아이들 돌볼 수 있고 이런 문화들이 돼야 되는데 과연 개별 기업에서 유연 탄력 근무제가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잘 되겠느냐 이런 것들도 좀 제가 지금 의문스럽고요. 공공기관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험을 해보는 건데 저도 이제 보좌진들을 이렇게 재택근무를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그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시켜가지고 집에 다 옹기종기 지금 모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2단계여도 그 회사에 따라서 회사가 자칫하면 그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2단계에서 3단계로 말을 한다고 해도 3단계 같은 것들을 시행하는 이 업체가 있고 또 3단계로 해도 안 지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더 중요한 도저히 안 것은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더 분명히 중요한 있으니까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3단계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3단계로 격상이 될 것 같으면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그럴 얘기도 수가 나오고 없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계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시민들이. 예. 그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의료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많은 사망자가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그 개인이 지켜야 되는 그런 방역이나 또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거에 좀 이 적합하지 않은 문화나 또 그걸 너무 지키지 않은 거에 따른 그 지금 결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여러 지금 패널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 개개인이 지켜야 되는 부분을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고 손가락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을 가지는 게 1번이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행정부에서 알아서 잘 이제 3차 격상하는 거는 이제 걱정을 하시겠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게 N차 감염이 정말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짧은 기간이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3차 격상을 해서 이 확산세를 좀 주춤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하고 같은 의견이시네요. 일시라도 3단계를 좀 격상을 해서 좀 경각심을 좀 주고 일단 저지를 좀 시켜보자 확산세를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네. 같은 생각이시죠? 네, 비슷하시죠? 예, 어쨌거나 저도 좀 높이는 데 있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올해 회의를 굉장히 많이 다니는 편인데 화상회의로 많이 돌린 것 같아요. 예. 저희 그 보건의료노조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화상회의가 굉장히 처음에는 어색했었는데요. 지금은 마치 뭐 오래전에 했던 것처럼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여기 오기 전에도 회의를 진행했었는데 전국에서 회의를 진행했었는데 화상으로 하니까 되려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가 바꿔놓은 일상이지 예,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거나 뭐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3단계를 오랫동안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 2주간이라도 하여간 일단 확산세를 좀 저지시키는 차원에서 하는데
그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경제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연구 이렇게 자료를 보면 짧게 충격을 주는 것이 경제로는 타격이 적다고 그래요. 2단계를 길게 가는 것보다 네, 2단계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3단계를 한 보름 하는 것이 더 짧게 회복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 바닥을 치며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선택을 많이 했죠. 그런 경우 초창기 완전히 봉쇄하고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가 집단 면역을 시키는 것은 좀 힘들지만 한 2, 3개월 정도를 국민들한테 노출시킨 다음에 지나고 나면 괜찮으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희생이 컸죠.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코로나19에 이어서 또 언제 어떤 감염병이 우리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건데요.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 뭐 바이러스 백신 개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는 게 좋을지 각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하여튼 공공의료를 좀 확충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가장 노력하신 분들은 의료진들인데요. 그 의료진들을 좀 더 많이 양성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감염병 연구하는 분들 또 뭐 그 질본 쪽에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관들 이게 다 인력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전라북도에 공공의대를 좀 설치하자라고 해서 지금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파업까지 가는 상태가 됐는데요. 차제에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평생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의료진도 확충하고 특히 공공의료 또 감염병 연구하는 인력 이걸 양성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 연구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키고 그 밑에 이제 감염병 연구소를 따로 놓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건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되고 있는데 아마 전북대하고 뭐 아시죠? 전북대하고 또 좀 여러 관계가 있어서 정리가 좀 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나 뭐 방향은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제 좀 개선 어느 부분에서 좀 개선이 좀 빨리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시설 장비 뭐 금세라도 가능합니다. 비교적. 근데 인력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장 경제 논리로 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의료계에서 그 많은 부분이 발전이 됐습니다. 과거에 뭐 무이촌도 많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과거에 비교하지 않고 현재에 비교를 합니다. 여전히 건강권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지켜줘야 되는 매우 중요한 책임인데요. 현재 대도시하고 지역 지방하고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제는 경제 논리로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체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력 양성에 있어서 다소 뭐 쟁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공의대 형태로 해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두 분께서는. 예. 의사로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부분 의료가 지금 민간 의료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공공적인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정부에서 이제 공공 의료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의료에 이제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의 협조가 이제 원활하지 않거나 또 뭐 요번처럼 이런 파업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면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된 근본적인 부분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뭐 감염 전문 병원이라든지 이런 공공병원, 의료원이나 이런 시설 확충이 좀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반해 그 의료 자체가 민간 의료에 너무 치중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감염병이나 사회 공공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해결을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돈이 워낙 많이 드는 또 하고 또 의료 인력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키우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 우리가 플랜을 가지고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사 파업까지는 민감한 주제여서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저기 우리 본부장님께서. 네, 우리가 2012년도에 그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메르스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말했었는데요. 메르스 사태 당시 제한되었던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그리고 감염병 대비 콤플렉스와 같은 재난 대책의 기초 작업이 아직도 정부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017년도에 그 문재인 정부는 5개 권역의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지만은 우리 그 호남권에는 조선대병원에서 그거를 설립하겠다고 했지만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K방역, K의료 굉장히 뭐 덕분에라고 칭찬하면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 K방역, K의료는 그냥 허상일 뿐인 거고 이제부터라도 이 감염병에 대비해서 K방역, K의료에 대한 공공의료 판을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군산에 전북대병원 분원을 짓잖아요, 교수님. 거기에 이제 제가 저번에 원장님 만났을 때 거기에다가 우리 감염병 전문 병상을 좀 확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원장님은 이렇게 대답은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북대병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가 좀 싶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감염 전문 병원이나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시설비나 투자 비용은 많이 드는데 비해서 그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해올 때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는 잘 해주는데 반해 그 시설이 지어진 이후에 이 유지 또 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만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해라.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좀 자주 초래가 돼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메르스와 사스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이제 조기 종식이 되면서 뭐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조금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모르죠. 제가 봤을 때 국가에서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병원을 만들고 꾸준히 투자를 하고 그 병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국가의 몫인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진짜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애쓰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좀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특별 교부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이제 자치단체나 뭐 이런 데서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뭐 50%를 준다, 50대 50 매칭해라. 한 3년 지나면 너희들이 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정부가 뭐 그런 제안을 해도 요즘은 안 믿더라고요. 자치단체들이. 이런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시설 지어주고 운영비 좀 줄게 하다가 이제 슬 발 빼버리면 그 병원에서 그걸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진짜 정부가 좀 의지를 가지고 아까 감염병원이나 감염병에 대해서 좀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공공의료 인력들을 거기서 이제 흡수를 해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공공의료 인력들 의무 기간 채우고 시장에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똑같이 이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인력들을 흡수하는 병원들이나 기관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토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선에 있는 이제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들의 피로도 역시 이제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국민들도 예전과 다른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방역 관계자나 의료진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지와 좀 도움이 필요한지 또 우리 개인들은 우리 계속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개인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듣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 과장님부터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민원 전화를 또 많이 대응을 합니다. 왜 역학조사가 이렇게 늦냐? 왜 또 동선 공개는 이렇게 안 하냐? 또 어디 갔더니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 저도 지금 현재 굉장히 처음부터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서요.
우리 도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학조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뒤따르는 겁니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역학조사를 하는 이유는 어떤 환자분의 사례를 두고서 우리가 반성할 것을 찾는 겁니다. 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는 어떤 환자분이 계셨을 때 그분의 동선을 따르지 마시고 그분이 그 동선에서 무슨 실수를 하셨는지를 보시고 그걸 반복을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가게에 들리셨다? 거기는 다시 찾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예. 소독 조치가 완료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이런저런 내용으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곧 좋은 그런 시절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폭염 속에서도 정말로 방호복을 입고 환자 곁을 지금도 지키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또 일부는 또 현장을 떠나서 파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모든 국민이 나서서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떤 명분으로도 사실은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대승적으로 좀 휴진을 멈추고 일자리로 좀 일선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듯이 공공의료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많은 도민들의 협조로 잘 이렇게 그래도 끌어왔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방역 청정 지역으로, 뭐 청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청정 지역으로서 또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호소합니다. 예. 박 교수님. 이제 병원에서 환자 발생을 하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서 봤던 이탈리아, 정말 치료할 병원이 없어서 환자가 발생해도 치료를 못 받고 그냥 죽는 예.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강조하지만 개인 위생, 그다음에 방역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또 우리나라는 뭐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저렇게 되지 않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언제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탈리아나 미국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을 좀 가지시고 마스크 착용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우 본부장님. 네, 시민들에게 감염병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누적되는 피로 속에서 하루를 견디면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K방역, K의료 뒤에는 수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 헌신과 희생,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칭찬과 박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네.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이 도입됐으면 좋겠고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등의 도입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가 그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예전의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뼈아픈 교훈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시각에도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패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